자, 여러분의 열정을 원합니다. 우리 국어 13강입니다. 아, 요거?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새로운 작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공간기, 그죠? 해방공간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미스터방이라는 소설을 읽어봤다면, 오늘은 1950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0년 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죠?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아예 1950년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전쟁 이후의 문학시대다라고 해서 전후문학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쟁을 빼어놓을 수 없죠. 그래서 1950년대 문학작품의 대다수가 전쟁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소설이거나 작품이거나, 또는 전쟁 이후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해방공간기에 좌익과 우익이 부딪혔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단에서도 그런 대립이 좀 있었는데, 이건 뭐 여러분 한국사 시간이 아니잖아? 연표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온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절대 이런 걸 내진 않죠. 그쵸? 1948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걸 내진 않겠죠. 그쵸? 자, 우리 문단에서도 대립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옛날로 따지면 카프야. 어떤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겠어요? 사회주의 문학을 하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순수 문학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조선 문필가협회라고 하는 우익 문학 단체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 우리나라 문학은,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하면 우리 남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문학은 이 전조선 문필가협회 출신 인물들로 이제 쭉 이어지게 돼요. 오늘 소개할 작가도 이 전조선 문필가협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님이고요. 1950년 한국전쟁 빼놓을 수 없다고 했죠. 정말 수치상으로만 봐도 정말 끔찍합니다. 이 3년 전쟁 동안 남북 총 600만 명이 돌아가셨대요. 600만 명. 당시 인구의 5분의 1이에요. 당시 인구의 5분의 1인데, 5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신 꼴이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가셨고, 여기다가 또, 생리별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이산가족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군인들만 600만 명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민간인의 희생들 진짜 많았던,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뭐 얼마 있지도 않았던 공업시설이 40% 파괴되고, 주택시설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갔다. 전쟁은 그래서 더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더 아픈 건 뭐냐면,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더 공고한 분단체제가 계속 이제 성립이 되었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의 위협이 되는 존재로 남아 있고요. 그렇죠? 언제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2001년인가요? 2001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일과 평양에서 만날 때 선생님 그때 박수 치면서, 야, 나는 군대 안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럴싸한 계획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고한 분단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작가는요, 조지훈 시인이라는 분인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본명은 지훈이 아니에요. 지훈은 필명이에요. 우리 쌤이 김소월 시인도 본명이 소월이 아니라고 했죠. 네. 뭐라고 했어요? 정식이야, 정식. 김정식이고요. 조지훈 시인의 본명은 더 좀 특이해. 동탁이야, 동탁. 본명이 조동탁입니다. 특별하죠? 조동탁. 자, 경북 영양군 출생이신데요. 영양은 지금도 되게 시골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주실마을에서 되게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로부터 한학, 선비정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지훈 시인이 쓴 글들이 있는데, 뭐 지조론 이런 글을 보면은 왜 그 선비정신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 현대교육을 받았는데 해화전문학교라는 곳에서 국문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동국대학교거든요. 근데 동국대학교가 국문학과에서는 진짜 가장 좋은 학교에 속해요. 국문학과가. 왜냐면 여기 출신 문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 알아요? 태백산맥, 한강, 아리랑, 우리나라 뭐 역대 그 대단한 대하 소설인데, 그 소설을 쓴 분이 조정래라고 하는 소설가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조정래 작가가 동국대 국문과 출신이고, 또 조정래 작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악마의 재능이라고도 얘기했던 미당 서정주입니다. 서정주가 또 동국대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기도 했고, 혹시 여러분 삼포 가는 길이라는 소설 알아요? 황석영이라는 소설가 들어봤어요? 황석영 작가도 동국대 출신이고, 아무튼 국문학에서는 빼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저 대학입니다. 조지훈 시인도 이곳 출신이시고요. 지훈은요 1939년에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에 등단을 하게 돼요. 등단은 데뷔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데뷔. 고풍의상 승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하는데, 사실 이 승무라는 작품은 데뷔작이면서 조지훈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 시를 감상하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도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등단할 때 누군가 이제 프로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지고 데뷔할 때 프로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단을 하는데 그 스승의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정지용 시인이에요. 정지용 시인은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 현대 문학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선어학회 회원이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어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완전 진짜 정통 국어야. 정통 국어. 그리고 전조선 문필가협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도 했는데, 사실 조지훈 하면 빼어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박목월과 박두진이라는 두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조지훈 시인이에요. 풍채가 꽤 크시죠. 그리고 가운데가 박목월, 가장 오른쪽이 박두진 시인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함께 1946년에 시집을 발표하거든요. 그 시집이 굉장히 유명한 시집이에요. 한자라서 여러분 잘 못 읽을 수도 있겠지만 3인 시집 써 있고요. 3인 시집, 잘 안 보입니다만은 청록집이라고 써 있어요. 요게 뭔지 알아요? 그림? 새 같아요? 이거 잘 그리지 못했어. 내가 봤을 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야. 그 사슴. 사슴이야. 청노루. 청록이 뭐겠습니까? 청노루란 뜻이에요. 청노루. 근데 왜 청록이라고 지었냐면요. 이 세 분의 스승이 바로 정지용 시인인데, 정지용 시인이 썼던 시 중에 흰노루, 백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백록, 우리는 뭐다? 청록이다 해서 청록집이라고 하는 이 공동 시집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요. 청록파라고 불리게 돼요. 들어봤나요? 다들 들어봤구나. 청록파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돼? 그룹으로 묶여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지훈 시인은 이제 1948년이죠.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돼요. 28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젊어도 능력만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1950년이 다가오게 되죠. 그죠? 1950년이면 조지훈 시인이 한국 나이로 31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때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크나큰 개인의 아픔을 또 겪게 돼요. 민족의 아픔이기도 했지만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조헌영이라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재헌 국회의원이야. 헌법을 만든 분이야. 그죠? 1대, 우리 초대 국회의원을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쟁 중에 어떻게 돼요? 납북됐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는요, 조인석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요 영양에서 꽤나 유명한 유지였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인민재판에 회부가 돼서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슬펐겠죠. 거기다가 전쟁통이니까 젊은 이 작가였던 조지훈도 군의 종군, 군과 함께 하게 되는데, 사실 작가가 총을 들고 싸우는 것보단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글로써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종군 작가로 참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공부하게 될 작품도 그 당시에 썼던 작품입니다. 이때 박목월 시인도 종군 작가로 참전하고 많은 시인들이 종군 작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군가를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앞으로 67기 학생들도 군대 갈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겠죠, 남학생들은. 이 조지훈 시인이 지은 그런 군가도 있을 거야.
자, 그리고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조지훈 시인은 역시 고려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4.19 혁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요? 고려대학교가. 민족고대, 민족고대 그러잖아요. 근데 민족이란 말을 붙일만 한가? 그죠? 붙일만 할까요? 붙일만 해요. 4.19 혁명에서 고려대학교가 되게 큰 역할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서슬퍼런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예요. 그 학교의 교수님이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조론이라는 글이에요. 자, 지조를 지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신념에 어긋날 때면 목숨을 걸어 항거하여 타협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최저의 생활, 최악의 곤욕을 무릅쓸 각오가 없으면 섣불리 지조를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지조는 여러분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뭐? 절개. 그렇죠? 뭔가 충이죠, 충. 근데 그러면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니까 그냥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정과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몰릴지라도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신문에는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실기도 하셨어요.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는가? 학문회의 침잠을 방패 삼아 이 참혹한 민족적 현실에 눈 감으려는 경향은 없는가? 오늘의 대학생은 무엇을 자임하여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민족의 지사, 구국의 투사로서 자임해야 할 시기가 왔다.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불의에 저항하자는 그런 정신도 갖고 계셨던 분이 우리 조지훈 시인입니다. 조지훈 시인 시의 경향은 좀 이래요. 승무라는 시가 대표작이라고 했잖아요. 데뷔작이면서 대표작인데 이 시를 지금 다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가장 유명한 식구가 어디냐면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여기가 가장 유명해요. 나빌레라가 제일 유명하고. 나빌레라는 들어봤죠? 승무 시를 안 읽어봤어도 나빌레라는 다 들어봤을걸요? 왜? 여자친구 노래에 나빌레라가 나오죠? 또 드라마에도 나빌레라 웹툰 원작인 나빌레라가 있잖아요. 근데 나빌레라가 무슨 뜻일까요? 나비 같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갈이 뭐 같아요? 고이 접어서 나비 같아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예스러운 어떤 말이죠. 옛말이지. 그래서 고전의 어떤 아름다움, 고전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했고 시에 그런 것이 많이 녹아있는 시인이 바로 조지훈 시인입니다.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조지훈 시인이 3살 이 아드님이 3살인가 4살 때 조지훈 시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 오른쪽입니다. 편견 없는 사람은 오른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지훈 시인의 이제 아드님인데 외교관이세요. 외교관이고 외교부의 차관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이제 그 UN 대사로 또 오랫동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근데 가끔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면 돼요. 워낙 닮으셨죠. 자, 다부원에서라는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시를 읽고 전쟁 이후의 문학, 선생님 전후문학이라고 소개했는데 이 전후문학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다부원이 어딜까? 처음 들어보죠? 그렇죠? 다부원, 다른 말로 다부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던 격전지입니다. 자, 한번 관련 영상을 보고 시를 감상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근데 이제 북한군이 거침없이 내려오고 우리가 뭐 대구랑 부산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 함락을 당하겠고 그 이후에 뭐 바로 1차적으로 미군이 들어오긴 했지만 또 미군도 쉽게 패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도로 따지면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다 뺏기게 되는 상황, 전라도까지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임시 수도로 이제 부산에 설정하게 되고 그래서 부산을 새로운 거점으로 만들게 되고 그 유명한 낙동강 강화선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갔다.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외관 쪽이 무너지게 됐고 대구가 점령을 당하게 되면 사실상 부산이 노출되는 그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구 외곽 쪽 지금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구미, 칠곡이 있는데 칠곡에 다부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을 막아내는 것이 정말 전략적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격전이 벌어진다고 하시죠. 다부동 전투 유명하죠. 그 유명한 다수가 전투죠. 부시고 싶어 하면 무조건 떨어야 되는 거고, 막아야 되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과정인 거죠. 이곳이 원스타를 지어보니까 이곳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야, 이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막아야 된다는 위해서 심지어 오키나와에서 B-29가 뜹니다. 폭격해야 됩니다. 폭격해야. 거의 100대에 가까운 미국이요, 미국. 그쵸? 쫙 떠서 무려 960톤의 폭약을 이에다 막 쏟아붓고. 와, 중요하니까. 막아야 되니까. 공군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니까 쏟아붓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했던 게 뭐냐? 전차가 여기서. 전차전이 벌어졌어. 전차전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냐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기만 좀 전혀 치니까. 사령을 할 수가 없는 거. 우리는 또 반대. 막아야 되는 거. 사적으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산지가 있고, 결국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병 병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에서 그 당시 중령이셨고 소장으로 올라갔던 김정곤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1사단이 정말 치열한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다부동 전투가 어떤 전투인지 대충 알겠죠? 이게 대략적으로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금방 한 2달 만에 거의 국토의 90%를 그죠? 빼앗겼죠. 왜냐면 워낙 북한은 전쟁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밀렸는데 진짜 최후의 보루가 어디였던 거야? 낙동강이었어요. 그쵸? 거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만약에 그때 뚫렸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태극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치? 나도 이런 편안한 옷 못 입었겠죠? 그래서 그 인민복이라고 하잖아, 그쵸? 그런 거 입고 수업을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다행인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다부원에서란 시를 한번 읽고 다부동 전투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달 농선 끝에 나와보는 다부원은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말에 뿌려져 있다. 피와 공방의 포화가 한 달을 내리 울부짖던 곳. 아,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조그만 마을 하나를 자유의 국토 안에 살리기 위해서는 한 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바치지 못했거니. 사람들아 묻지를 말아라. 이 황폐한 풍경이 무엇 때문에 희생인가를.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대로 머리만 남아있는 군마의 시체. 스스로의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 길 옆에 쓰러진 괴뢰전사.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받아 움직이던 생명들이 이제 싸늘한 가을바람에 오히려 강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그것을 또한 믿을 수가 없다면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원은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안주에 집이 없고 바람만 분다. 1950년 조지훈의 다부원에서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학습지를 영상 보는 동안 나눠줬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계획했던 건 뭐냐면 질문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짝꿍과 함께 모든 질문들을 다 해결해보는 활동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만.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준비를 했는데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짝과 함께라고 했는데 보니까 좀 애매하네. 그쵸? 짝과 함께 하기가 여기 양옆으로 할 수 있나요? 양옆. 여기 양옆 할 수 있죠. 여기는 앞뒤로 했으면 좋겠네. 앞뒤로. 짝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응? 혼자야? 그러면 여기 원래 누구 자리야? 그러면은 지민이 여기 와서 해줄래요? 아니 수민이랑 민서랑 이렇게 하면 나랑 유림이 여기 세라고 어. 이렇게잖아.
자, 여러분 잠깐만 주목합시다. 여러분 대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좀 있어서요. 그쵸? 수업 시간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돼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여러분 질문을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시 질문지를 다 작성했겠죠?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면서 시 전체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에 선생님이 화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보통 시의 화자가 시인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에서만큼은 전쟁을 체험한 시인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술회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체험자고요. 선생님 여기 종군 기자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종군 작가겠죠. 종군 작가로서의 화자가 이 시의 화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다부원에 왔죠. 근데 다부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나긴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럼 폐허가 된 다부원을 보고 화자의 정서를 수료한 장면입니다. 그럼 어떤 정서가 이 시에 녹아져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 농성 끝에 다부원에 나와봤다라고 했는데 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을 오랫동안 지켰던 국군 한 달이나 길게 싸웠던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시의 사실감을 좀 더 높이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이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는 어떤 의미일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구름에 조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계절, 조락의 계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하강의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그 하강의 이미지는 죽음의 이미지와 맞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시간에 관련된 시어가 여러분 저녁, 황혼이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붉은색을 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물녘이니까 다 하강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죽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년기를 다른 말로 황혼기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연 보겠습니다. 피아의 공방의 포화가 피아는 적과 아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한 달을 내리, 그렇죠? 내리 울부짖던 곳. 자, 울부짖었다는 표현은 이 포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청각적 심상으로 묘사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탄법이죠. 여기서는 어떤 놀람의 의미라기보다는 탄식,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영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부원은 이렇게도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놀람의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대구에서 가까운 자리에 있었구나. 이 식구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대구는 지금도 광역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다부원이 뚫리고 대구가 점령되고 나면 그 당시에 임시 수도였던 부산까지 진격하는 게 인민군으로서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충지인 다부원을 언급하는 장면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선생님 질문이 이 시의 화자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번째 연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자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찾을 겁니다. 무엇? 그렇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서 조그만 마을 하나는 다부원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자유의 국토 안에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부원을 비롯한 우리 국토의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유를 중시하고요. 이 자유주의는 그 당시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대립하는 가치였기 때문에 화자가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합니다. 자, 5연 보면 한해살이 푸나무도 온전히 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했거니 했는데 한해살이 푸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한해살이 푸나무는 한 해만 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풀과 나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생명을 일컫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해석을 더 해보자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제 목숨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는 어떤 전쟁의 참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견에서 쓰인 표현법은 무엇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물어봤는데요. 자, 딱 봐도 무엇 때문에 희생인가를 하면서 종결형으로 되어 있지 않죠? 이 말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이 식구가 뒤로 빠져 있습니다. 도치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도치는 여러분 맨 뒤에 오는 말을 거의 강조한다고 보면 돼요. 자, 무엇 때문에 희생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데, 자, 이 희생의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 때문이죠. 근데 이 관념은 우리 일반 국민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즉, 허무한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7년 선생님 질문은 군마의 시체가 무엇을 묘사한 것일까요? 그리고 군마의 시체와 괴뢰전사를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고개 들어 하늘에 외치던 그 자세라고 했어요. 하늘에 외치던 것, 울부짖던 것 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포성이었습니다. 화포를 쏘는 소리를 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마의 시체, 말의 시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6.25 전쟁에서 말을 타고 싸우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 군마도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의 비유적 표현이냐면 화포, 무기들, 전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파괴가 됐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3행을 보면요. 스스로 뉘우침에 흐느껴 우는 듯이라는 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흐느껴 우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괴뢰전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괴뢰전사는 인민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군이 스스로 뉘우쳐서 흐느끼는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군 문학의 성격입니다. 이 다부원에서는 어쨌든 종군 작가로서 조지훈 시인이 창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는 우리 국민이거나 또는 국군이었겠죠. 국군에게 인민군 병사들 또는 인민군을 조정하는 북한 정부가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을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깨알까지 넣은 거예요. 자, 4행 길 옆에 쓰러진 괴뢰전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괴뢰가 무엇이냐면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괴뢰국 하면 꼭두각시 국가. 대표적으로 만주국이 옛날에 괴뢰국이었는데 꼭두각시의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조정하는 주체는 뭐였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였죠. 그 괴뢰전사도 인민군을 말하는 건데 이들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군과 마찬가지로 괴뢰 없이 허무한 희생을 하고 있는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부원에서가 지금까지도 명시로 꼽히는 이유는 종군 문학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간성, 휴머니즘을 담고 있는 시라는 거예요. 인민군이라고 해서 무작정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일찍이 한 하늘 아래 목숨 받아 이 말은 한 하늘 아래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것이 하나의 민족임을 강조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연 보겠습니다. 구연의 질문은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였는데 아까 이미 이야기했죠? 가을은 하강의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촉각적 심상으로 시를 묘사하고 있죠.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를 강고등어 냄새로 썩고 있는 다부원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즉 후각적 심상으로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전쟁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제 10년 보겠습니다. 10년. 진실로 운명의 말미암음이 없고 라고 했는데 자, 운명의 말미암음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 말미암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라는 말이에요. 이유. 그러니까 말미암을 유자가 있어요. 한자 중에 이유를 우리가 한자를 쓸 때 그 한자를 쓰는데 즉 운명의 이유가 없다. 그럼 현재 우리 이 시 속에서 우리 조국이 처한 운명을 보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 비극적 운명이죠. 그 비극적 운명의 원인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운명, 비극의 원인이 부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련한 죽음에 무슨 안식이 있느냐라면서 서리적 표현을 갖추고 있는데 안식을 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검, 시체입니다. 시신들은 죽어서
좋은 곳을 가지 못하고 원혼으로서 떠돌게 되겠죠. 그래서 원통한 죽음, 이 무의미한 전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연입니다. 살아서 다시 보는 다부원은, 살아있는 자는 이 시적 화자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리고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함께. 그러니까 죽은 자도 그렇고요.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연 보면은 안주의 집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당연히 원통에 뭐 어디 갈 데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안주할 수 없다. 이 말은 계속 방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심리적인 방랑이겠죠. 자, 그리고 바람만 분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공허한 장면, 그렇죠? 비어있는 공터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바람 부는 소리를 냅니다. 즉 어떤 비어있는 것, 허무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바람을 불게 만들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바람만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가져온 어떤 이데올로기의 허구, 전쟁의 허무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부원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후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지훈 시인의 다른 작품을 함께 보면서 비교하고 전후문학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